청년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북 상주의 어느 마을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매화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답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날 때마다 은빛 비단 같은 꽃잎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축복처럼 매화향은 고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올해 매화가 이렇게나 화사하게 피었으니 우리 고을에도 큰 경사가 있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필 때 가장 처절한 비극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봄날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월은 만개한 매화나무 아래에서 정혼자 승우에게 온 서신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연월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외동딸이자 맑은 마음씨와 단아한 자태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매화꽃잎 한 송이가 편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월은 작은 미소를 머금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차가운 바람보다 내가 있는 곳의 봄바람이 더욱 그립구나. 이번 과거가 끝나면 곧 돌아가겠다. 승우. 그 짧은 문장에 연월의 뺨에는 봄빛 같은 홍조가 퍼졌습니다. 오라버니,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월아, 승우에게 온 서신이니? 네, 아버지. 윤명화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승우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지. 어릴 적부터 내 곁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 성실함과 고든 마음이 남달랐어. 과거에 급제하면 훌륭한 벼슬아치가 될 것이다. 승우 오라버니는 언제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산다 했지요.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 스승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나. 승우와 혜윤, 두 아이 모두 내 자랑이지. 혜윤 오라버니도 요즘 부쩍 학문이 늘었다 들었습니다. 그래, 혜윤이도 성실한 아이야.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 그날의 대화는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한 봄햇살 아래 매화향이 감도는 그 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윤명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 그 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명환이 직접 대문을 열자 10명이 넘는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소? 어르신, 황곡이 이상합니다. 저희가 봄에 빌린 곡식은 쌀 2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갚으라는 양은 40마리 넘습니다. 장부를 보여달라 했더니 처음부터 40말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 20말만 받았습니다. 수령날이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건 곤장과 꾸지람 뿐이었습니다. 어르신만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윤명환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이오. 환곡은 백성을 살리라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다니.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장부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백성을 돌보는 것이 선비의 도리이자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명환은 몰랐습니다. 그 정의로운 결심이 곧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작은 균열에 불과했지만 이 균열은 점차 깊은 벼랑을 만들고 결국 한 집안 전체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윤명환은 오늘 밤 세곡창 장부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세곡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걷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 세곡창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곡창의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명환은 숨을 죽이고 조금씩 다가간 후 등잔불을 낮추고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박윤택 수령이 장부를 펼쳐놓고 옆에는 고을의 석이 장주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은자 주머니와 곡식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환국으로 은자 500냥은 챙겼겠군. 하하하하. 백성들은 참 순박해. 장부만 바꿔치기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 수령님의 지혜가 뛰어나신 덕분입니다. 곡식은 이만큼 빼돌렸으니 장부는 이 숫자로 맞춰 적어두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혹시 떠드는 백성이 있으면 곤장으로 다스리고 억지로라도 곡식을 더 받아내라. 어차피 위에서는 장부만 확인하니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걱정 마십시오. 장계만 잘 올리면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든 증거만 없으면 그만이죠. 그래, 이 돈으로 또 한양에서 좋은 물건을 사와야겠어. 허허허. 윤명화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백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다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이닥치면 그들은 증거를 없앨 것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밝혀야 한다. 윤명화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명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선 그 발걸음이 곧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명환의 서재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명환은 먹을 천천히 갈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손은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결연했습니다. 백성을 위함이 곧 도리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선비의 길이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내가 평생 가르쳐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만다. 그는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박윤택 수령은 환곡을 악용하여 백성의 곡식을 빼돌렸으며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들에게 배 이상의 곡식을 강제로 징수하였나이다. 이는 명백한 탐악이며 백성을 해치는 중죄이옵니다. 글을 다 쓴 후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연호라, 아비가 너에게 떳떳한 등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이 일이 너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모르겠구나. 윤명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 승우야, 혜윤아, 너희는 스승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해 주겠지? 윤명환은 고발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배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명환의 제자 정혜윤은 집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요즘 밤마다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혹시 수령님을 고발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시면 큰일이 날 텐데. 그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윤아, 장날이 어떻게 여기까지? 허허, 놀랄 것 없네. 자네 아버지 일로 왔지? 그 말에 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아버지 빈문서 말일세. 어디 보자. 이자까지 합치면 은자 200냥이 넘는군. 그건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나? 자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 그리고 어린 동생도 있고. 이 빚을 못 갚으면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이 있네. 방법이요? 자네 스승 윤명환 말일세. 그 양반이 요즘 뭔가를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혹시 고발문이 아닐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허허, 자네는 매일 스승 곁에 있으면서? 자, 간단하네. 그 고발문을 가져오게. 그러면 이 빈문서를 당장 없애주지. 자네 가족도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어떤가?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 그건 스승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저는. 배신? 허허, 그럼 자네 가족이 거리에 나앉는 걸 선택하겠다는 건가? 자네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약값도 못 구하면 어찌 되겠나? 어린 동생은? 그 아이가 굶어 죽어도 괜찮은가? 잘 생각해보게. 윤명한 한 사람의 정의와 자네 온 가족의 목숨.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네가 똑똑한 사람이니 잘 판단하겠지. 이틀이야.
이틀 안에 결정하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장주억이 사라진 후 해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해윤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처절하게 부딪혔습니다. 스승에 대한 충심과 은혜,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강요했고 그 선택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깊은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있고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윤명환의 서재에 등잔 하나가 외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해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제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속 깊은 서랍 안에는 스승 윤명환이 쓴 고발문이 놓여 있었고 해윤은 그것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글이 수많은 백성을 구할 글인데 제가 이걸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윤은 고발문을 품에 넣었고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습니다. 그 밤 정혜윤의 눈물 한 방울은 한 스승의 운명을, 한 집안의 미래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해윤은 장주억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승의 고발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잘했네, 혜윤. 현명한 선택이었어. 자, 약속대로 빚은 없던 일로 하지. 자네 가족은 안전할 것이네. 해윤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괜히 설치다가 우리 나리께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신 줄 아나? 윤명환은 이제 영모죄로 차명을 당할 일만 남았네 그려. 영모라뇨? 자네는 이미 공범이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걸? 해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절망에 빠진 눈으로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선택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해윤은 가족을 구하려 했지만 그 선택은 스승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마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장주억은 정혜윤에게 받은 고발문을 박윤택에게 가져갔습니다. 나리, 고발문을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윤명환 그자 아주 눈에 거슬리던 차였다. 이 기회에 싹 다 없애버려야겠어. 고발문이 너무 상세해서 조정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발문을 받아서 읽던 박윤택은 크게 분노하며 고발문을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윤명환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날 건드리다니 대가를 치러야 할 게야. 하하하하. 며칠 후 어느 이른 아침 누군가 윤명환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관군들이 무리지어 쳐들어왔습니다. 윤명환은 어디 있느냐? 내가 윤명환이요. 무슨 일이요? 윤명환, 너는 영모를 획책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로 체포한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모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모? 나는 그저 수령의 타막을 고발하려 했을 뿐이요. 이것은 오해요. 억울하오. 억울하다고? 여기 증거가 있다. 박윤택 수령이 직접 올린 내용이다. 수령을 모함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관할을 습격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것은 난 그런 일을 꾸민 적이 없소. 이것은 모함이오. 말이 많구나. 어서 결박하라.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러나거라. 군관의 거친 움직임에 연월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연월아! 군관들이 윤명환에게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백성을 위해 나선 것뿐이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오. 아버지, 아버지. 연월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버지를 쫓아갔지만 관군들이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날 윤명환 일가의 봄은 한순간에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만개했던 매화꽃잎은 폭풍에 쓸려 땅에 떨어지고 한 집안의 영화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명환은 고문을 받고 억지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결국 차명을 당했습니다. 윤명환은 영모죄로 차명에 처한다.
그 소식이 고을에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영모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서신 분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짓밟혔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홀로 남아있던 연월은 몰려온 관군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모두 연좌된다. 역적 윤명환의 딸 윤연월은 즉시 관노비로 편입시켜라.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억울하십니다. 시끄럽다. 역적의 딸 주제. 연월은 강제로 끌려갔고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눈물과 섞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규수는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봄날의 약속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관노비가 된 연월이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정혼자 김승우의 집이었습니다. 본래 관비는 양반의 사가로 보내지지 않지만 박윤택의 계략으로 연월은 정혼자였던 김승우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부터 이 집의 노비다. 너는 주인을 잘 섬겨라. 연월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정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집에 이제는 노비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래체 하인들이 연월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승우의 집은 연월의 집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었지만 영모의 소식은 이 지역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월이 관비가 되어 사가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관노비가 연월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저는 연비라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뭔지 알지? 처음 왔으니 위한테 잘해. 하녀 중 한 명이 차갑게 비웃으며 물바가지를 들어 연월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연월의 온몸을 적셨고 연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은데? 다시. 죄송합니다. 이제야 내 주제를 아는구나. 앞으로 잘하길 바래. 연월은 온몸이 젖은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승우 오라버니,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정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집에서 노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잔혹했습니다. 매일 밤 연월은 소리 없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에서 과거를 마친 김승우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대고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승우는 윤명환과 연월을 만나러 곧장 스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승우의 눈에 들어온 윤명환의 집은 처참했습니다. 대문은 부서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연월아, 어디 있느냐? 그때 승우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어르신께서는 영모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영모라니요? 스승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평생 백성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억울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연월 아가씨도 관노비가 되어 어디론가 팔려갔다더군요. 연월이가 관노비로 갔다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스승님께서 영모라니요. 연월이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연월아, 어디로 간 게냐? 승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월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연월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봄날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은 승우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승우는 끊임없이 연월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연월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두문불출하던 승우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아래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에 승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래채 하인들이 누군가에게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을 맞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괴롭힘에 심기가 불편해진 승우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하인들은 승우를 보고 놀라며 흩어졌습니다. 옷이 다 젖었는데 괜찮은 게냐? 승우는 흠뻑 젖은 연월을 보며 물었습니다. 연월은 승우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승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연월은 옛 정혼자 승우의 목소리에 더욱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무심하게 뒤돌아서던 승우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에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연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승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연월은 몸을 움찔했고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욱 푹 숙였습니다. 절대 오라버니에게 들키면 안 돼. 승우가 한 걸음 다가가 연월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하인 한 명이 뛰어오며 급하게 승우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대감께서 찾으십니다. 알겠다. 곧 가겠다. 승우는 연월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안채로 돌아갔고 연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월이 있는 곳은 하인들만 주로 오가는 곳이라 승우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월은 옛 정혼자의 집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승우는 아까 들었던 하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연월이 목소리인데 아니다. 연월이가 여기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관미로 팔려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혹시 여기로 온 것인가? 승우는 계속 생각나는 그 목소리에 참지 못하고 다시 아래채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발길도 하지 않았을 아래채인데 승우는 아까 들었던 목소리의 얼굴을 꼭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주변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래채 가장 구석진 곳에서 연월이는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녀는 물이 가득 들어있던 물동이를 옮기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깨진 물동이에서 쏟아진 물로 연월의 옷은 흠뻑 젖었고 연월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채에 도착한 그 순간 승우는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리고 옷소매가 거쳐 드러난 팔목의 흉터. 어린 시절 연월과 함께 놀다가 생긴 그 흉터와 같았습니다. 승우는 연월의 얼굴과 팔목의 흉터를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연월이라고? 정말 연월이었어. 승우는 넘어진 연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은 게냐? 연월은 예상치 못한 승우의 목소리에 당황하며 서둘러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연비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천한 몸이라 감히 도련님을 뵐 수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연월은 아까보다 더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온 승우는 연월의 팔을 들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 흉터는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건 어릴 때 다친 상처입니다. 연월은 서둘러 팔을 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승우는 흉터를 확인한 후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인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연월이었습니다. 이 흉터, 우리가 어렸을 때 매화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그 상처가 아니냐? 연월은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고개를 들어보아라. 내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제발 고개를 들어다오, 연월아. 연월은 승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월의 얼굴을 들어 다시 확인한 승우는 눈물을 쏟으며 연월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옆에 없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월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봄날에 매화 아래서 약속했던 두 사람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승우는 연호를 만난 그 순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연호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우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이 역모를 꾀하셨을 리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는 먼저 스승의 옛 제자들과 백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스승님께서 정말로 역모를 계획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르신은 우리를 위해 나서신 분이요. 수령의 타막을 고발하려 하셨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환곡을 빼돌린 것은 박윤택 수령과 장주억이라는 것을. 어르신은 우리의 은인이요. 그분이 역적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갔던 그날 무언가를 보신 게 틀림없소. 고발문을 쓰신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신 것이오. 지금 고발문이라 하셨습니까? 승우는 하나하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증언들이 반드시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승우는 엉망이 되어버린 스승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윤명환의 옛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쓰신 고발문, 진짜 고발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승우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발문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승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혜윤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승우는 혜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윤은 사건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정혜윤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 양반 스승님 사건 이후로 모습을 감추었다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간 게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설마... 승우는 혜윤이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산속, 폐가, 외딴 마을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속의 작은 움막에서 혜윤을 발견했습니다. 혜윤은 수척한 얼굴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정혜윤! 형님! 혜윤아, 내게 말을 해다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혜윤은 그 말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저는... 승우는 혜윤을 붙잡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장주억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아버지의 빈 문서를 들고 와서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어머니와 동생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스승님의 고발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더니 스승님을 역모로 몰아갔습니다. 네가 그런 짓을? 스승님께서 얼마나 너를 아껴주셨는데. 혜윤은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린 동생이,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스승님 얼굴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혜윤아, 왜 그랬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승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정혜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어떻게 말입니까? 진실을 증언하는 거다. 관찰사 앞에서, 아니 필요하다면 임금님 앞에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모두 밝히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저는 내가 죽어서라도 스승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승우의 오랜 설득에 혜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사실 그들에게 제가 가짜 고발문을 주었습니다. 가짜 고발문이라고? 네, 스승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압니다. 차마 스승님이 쓰신 고발문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죽일 것이기에 제가 스승님의 필체를 따라 써서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태운 고발장은 제가 쓴 가짜입니다. 그럼 스승님이 쓰신 진짜 고발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혜윤은 움막 속 한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낸 혜윤은 그것을 승우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스승님이 쓰신 진짜 고발문. 그렇게 진실의 첫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스승의 옛 편지들과 글씨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 필체와 고발장의 필체가 같다. 이건 스승님의 고발문이 확실해. 승우는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필체 감정에 능한 노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같은 사람의 필체가 맞소. 정말입니까?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백성들의 증언, 필체 감정, 해윤의 자백까지 승우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관찰사님께 직접 소장을 올리겠어. 관찰사 앞 승우는 무릎을 꿇고 소장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몇 해 전 영모죄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윤명환의 제자 김승우라고 합니다. 제 스승 윤명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재조사를 해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자네가 윤명환의 제자인가? 네, 그러하옵니다. 윤명환은 영모죄로 차명을 당했다. 지금 영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말이냐?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발 재조사해 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관찰사는 승우가 올린 소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실이더냐? 모두 사실입니다. 그 당시 스승님께 조사를 부탁했던 백성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제자 정혜윤이 진짜 고발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쓰신 고발문과 스승님께서 쓰신 다른 서신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줄 분도 계십니다. 재조사를 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가명의 회청색 기와 위로 길게 내려앉고 뜰 한가운데에서는 군관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이도영은 김승우가 올린 소장을 펼쳐놓고 묵묵히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몇 번을 재차 읽고 나서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장을 내려놓고 옆에 대기하고 있던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군관을 붙여 상주목으로 가 정혜윤이라는 자와 사건을 증언할 백성들을 가명으로 인도해와라. 종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가명의 깃발이 달린 말깃대가 서늘한 바람을 가르며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증언할 백성들의 집을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정혜윤이 있는 깊은 산속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소란스러움에 밖으로 나온 해윤은 조용히 군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백성들과 해윤은 감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 이도형은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대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면 된다. 너희들이 요청한 일을 해결하려다 목숨을 잃은 윤명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리이니 소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줄줄이 나와서 같은 진술을 했고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관찰사 이도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고발장을 훔쳐 윤명환의 필체와 똑같이 쓴 가짜를 전달했다고 들었다. 맞느냐? 네, 맞습니다. 제가 고발문을 전달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협박당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발문을 훔쳐왔지만 스승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것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를 만들어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내 스승 윤명환이 쓴 고발장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제 스승님이 쓰신 고발장이 맞습니다. 이도영은 군관들이 데려온 노선비와 가명서리를 불러 필적을 대조하게 하였습니다. 날이 이 고발장과 윤명환이 생전에 썼던 글을 비교해 본 결과 이는 둘 다 윤명환이 쓴 것이 맞습니다. 관찰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즉시 장계를 올려 주상전하께 직접 아뢰어야겠다. 정혜윤은 이후 조사까지 가명에 구금하되 자백한 공은 기록해둘 것이다. 관찰사 이도영의 말을 듣고 군관들이 목소리를 모으자 이를 보고 있던 백성들은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왕의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교지를 받들라. 윤명환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라. 박윤택과 장주옥은 백성을 해친 죄로 차명에 처하라. 정혜윤은 협박을 받은 정상을 잠작하여 유배로 가명하노라. 윤연월은 즉시 속량하여 자유민으로 하라. 김승우는 정의를 바로 세운 공로로 새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하노라. 승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관아마당에서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정의가 이겼다. 만세! 만세!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었고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연월이 속량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그녀는 승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연호라, 이제 괜찮다.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잃었던 것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우, 연월, 그리고 혜유는 함께 윤명환의 묘 앞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자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스승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렸습니다. 부디 이제는 편하게 쉬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으니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스승님, 제자 승우,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스승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입니다. 마치 윤명환의 영혼이 그들을 쓰다듬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 윤명환이 살던 집은 새로 지어졌고 매화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승우와 연월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올해도 매화가 아름답게 피었네요. 연월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나무 아래서 약속했던 거 기억하니? 기억합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하셨지요. 그 약속, 이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연월아,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줄래? 오라버니 곁에 항상 있을게요.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의 봄은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잃었던 웃음은 다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비록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몇 년 후, 김승우는 훌륭한 수령이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연월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생겼고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윤명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단다.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시지. 너희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롭게 자라야 한단다. 매화나무는 여전히 봄마다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윤명환을 기억했습니다. 슬픔과 배신, 절망과 희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을 담은 이야기.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지지 않고 진실은 한때 묻힐 수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